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챕터 3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 파트는 총 3시간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봐야 되는지들이 있을 텐데 일단 큰 틀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역시 설명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항상 하고 있죠. 그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본 약속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필기 시험을 잘 보자고 지금 이 내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응용이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일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본 약속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문제 지문에서 설명에서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요. 해설지에서도 당연한 듯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식입니다. 보통은 도표 분석으로서 제일 많이 사용은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언어적 약속을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여기 이제 함수에서 x 넣으면 y가 나와요 같은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결국 여기에 근본적인 목표는 약속을 기반으로 도표 해석하고 관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언어적 약속을 정확히 익혀야 되는 것에 일단 제일 먼저 집중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값의 위치나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걸 두 번째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오고 있는지 형태는 제가 여기 또 준비는 해놨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하시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증가, 감소, 최대, 최소, 기울기, 대응 관계라고 해놨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자료를 볼 때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 최대는 뭔지 최소는 뭔지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지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매번 좀 파악하면서 보시면서 실력을 이제 키우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가이드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증가, 감소, 기울기, 대응 등 함수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계산보다는 언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요. 정확히 몇이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감소 추세다 이런 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도표형 함수 문제에 대비합니다. 자, 좌표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흐름, 변화, 추세를 보는 것. 우리 보통 어떤 자료를 보면요, 그 자료를 봤을 때 정확히 뭐가 몇이야에 먼저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커지네. 뭐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리뷰를 볼 때 제일 처음에 그 리뷰의 그 어떤 상세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평점을 보지 않나요? 평점 그리고 전체 평점 말고 그 각자 사람들마다의 또 평점이 또 있잖아요. 전체 평점의 평균 말고 사람들마다의 점수요. 그걸 보면서 누구는 만점 줬네 아니면 대체적으로 중간 점수를 줬네 대체적으로 점수가 짜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흐름 변화 추세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분면 구조. 지금 아직 사분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까먹으셨거나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으로 넣을 겁니다. 어쨌든 사분면 구조를 활용한 빠른 판단.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 여기는 언어 약속, 해석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려간 얘기들이 조금씩 더 얘기가 돼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공식 암기보다는 이해, 시각적 사고력이 결국 여러분들 점수를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딱 봤을 때 이 자료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선택지 1번부터 5번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의 해석이 먼저 되어 있다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대응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가이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시간 해볼게요. 41부터 44까지 총 4개 개념인데 제일 첫 번째 좌표평면 그래프, 두 번째 점의 위치와 대칭, 그리고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좌표평면에서의 어떤 행위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좌표평면이 나온 것들을 다루는 기출이 어떤 게 있는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요. 지금 보시면 X축, 가로축이 있죠. 그리고 세로축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점을 찍는 개념으로서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이런 건 도표 분석,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항상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처음 봤을 때 단순히 몇 콤마 몇이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일단 해석인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노년 부양비가 늘어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양비의 그 비율이네요. 비율이 커질수록 고령인구 구성비도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갈수록 점점 값은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부양비가 늘어날수록 고령인구 구성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물론 거기에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닌 가다가 작아지는 예외 사항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이 정도의 해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것과 이 해석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냥 표내라고 하고 보는 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것. 다른 표도 하나 볼게요. 뭐 이런 것도요.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국방비 비율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장비비 비율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에 따라서 뭐 국가들이 가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요.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라고 묻는 게 아니라 좌표는 전반적으로 좀 들어가 있거나 뭐 일부를 가려주는 것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결국 그 추세에 맞는 질문들이 나오겠죠. 일단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올 거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이해 능력의 기반은 어디에 있다? 여기 좌표평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좌표평면을 배우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좌표평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은 X축, Y축이 만나는 평면, 좌표평면입니다. 공간이 아니고요. 좌표 평면, 그러니까 좌표 공간이라 그러면 3D 개념으로 봐줘야 될 텐데 지금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X, Y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은 이 뒷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가로축, 세로축이 만나는 평면이다라는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데카르트. 물론 데카르트가 본인이 쓴 자서전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본인이 쓴 이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로 데카르트가 몸이 좀 병약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좀 누워 있었대요. 부잣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련님 뭐 이렇게 우리 데카르트 도련님 도와주는 그 시종도 있고 그랬었는데 시종한테 이제 뭔가 어떤 거를 위치를 얘기할 때 침대에 누워서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뭐가 있어를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게 좌표평면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누워서 침대에 파리가 있어도 저기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좀 치워줘라고 하면 어디요 어디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아예 그냥 나중에 어느 순간 약속을 한 거죠. 어디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뭐 한 30cm가량, 왼쪽으로 한 아래로 20cm가량 쳐다보면은 그쯤 자리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렇게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약속,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약속은 먼저 쓰는 숫자, 이렇게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이렇게 쓸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점들 보세요. 자,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쓰는 점, 제일 처음에 왼쪽 자리에 쓰는 이 점은 좌우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0으로 놓는 거죠. 어딘가는 0이 있겠죠. X도 Y도 0인 자리는 원점이라고 하고요. 원점이요. 0점 아니고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을 기점으로 좌우 이동은 X가, 그 다음에 위, 아래 이동은 Y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X는 오른쪽, 왼쪽, Y는 위, 아래. 오른쪽을 양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Y에서도 위를 양수라고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3,2라고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빼기 2, 빼기 1이면 왼쪽으로 2칸, 아래로 1칸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좌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걸 원점이라고 한다고요. 자, 원점을 기점으로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원점을 기점으로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요 왼쪽에 이 숫자가 좌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의 숫자가 위, 아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만약 0이면 안 움직이는 거죠.
0,0이면 그냥 요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y만 0이다? 위아래 움직임은 없는 겁니다. x축이라고 하는 부분. 이 가로를 x축이라고 하거든요. x축 위로만 움직이려면 y가 0이면 되죠. y축 위로만 움직이려면 x가 0이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땡, 0. 왜? y만큼의 움직임이 없으면 x축의 위에 점이라고 보는 거죠. 또 역시 y축으로 움직이려면 x가 0이면 됩니다. 그리고 y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y축 위로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상태에서 익히셔야 되는 건 일단 좌표가 좌우 상하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그 다음에 축 위로 움직일 때에는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된다. x가 0이거나 y가 0이어야 된다. 만약 y가 0이면 x축 위로 움직인다. y가 0이면 x가 0이면 y축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축 위로 움직일 때는 x든 y든 둘 중 하나가 0이다. 이걸 일단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점 하나 보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 b라고 되어 있는데요. x축으로 a만큼 움직이고 거기서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a, b다라고 읽겠다는 겁니다. 이 읽는 법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오른쪽에서 위로 갈지, 왼쪽에서 위로 갈지, 왼쪽에서 아래로 갈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갈지는 그 안에 있는 숫자들에 달려 있겠죠. 자, 연습 문제 64번 봅시다. 요 내용 보죠. 지금 여기 좌표 평면에 있는 좌표 바르게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따라가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일단 A부터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 A 보시면 A는 왼쪽으로 2칸, 빼기 2, 위로 3칸입니다. 빼기 2, 더하기 3이겠죠. 위로 갔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A는 빼기 2, 빼기 3으로 되어 있어요.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B도 볼게요. B는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1칸, 아래로 2칸이네요. 빼기 1, 빼기 2가 되죠. 왼쪽, 아래. 그래서 빼기 1, 빼기 2. C는 좌우 움직임 없이 그냥 아래로만 내려왔죠. 0, 빼기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D는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여기까지가 2. 그 다음에 볼까요? 네. C는 여기, D는 오른쪽으로 여기 2칸,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 빼기 3칸. 그래서 2, 빼기 3. D는 2, 빼기 3인 거죠. 그 다음에 E는 여기 있네요. 요 자리. 여기 하나, 둘, 셋이니까 3, 그 다음 위로 2칸, 2. 그래서 3,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 읽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사분면이요. 요거 읽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식으로는 이미 그 몇 번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국식으로는 번째라고 쓰면 되는 걸 한국식으로 숫자를 넣다 보니까 이 제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식으로 읽어주냐면요. 이게 제라는 걸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게 한국식에서는 좀 다름을 느끼기 힘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분면, 두 번째 사분면, 세 번째 사분면, 네 번째 사분면. 그러니까 이게 one quadrant, two quadrant가 아니라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지려면 요 제를 붙여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 때 사분면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질문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제자 빼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만 알아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를 붙이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그 번째를 의미하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제를 붙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필요 없다. 한국 사람은 1이라고 하든 첫 번째라고 하든 그놈이 그놈이라고 아니까.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셔도 이 도표를 분석할 때 좌표를 이해할 때 전혀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칭을 읽을 때 제자는 알고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분면에 대한 이해를 왜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얘가 앞으로 갈수록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지,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는지,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는지 같은 그런 해석을 하려면 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좌표 찍어봐서 아실 거예요. 1사분면은 오른쪽과 위의 모임이기 때문에 x든 y든 모두 양수가 되는 것들만 있죠. 그리고 2사분면은 x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x는 음수, 그 다음에 y는 위로 가니까 양수가 같은 이유로 음수, 양수, 음수까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건데 일단 사분면의 위치만 봐도 얘가 앞으로 계속 증가일 건지 감소일 건지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사분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분면의 그 각자 양음과 플러스 축입니다. 지금 여기 사분면은 이 공간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분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축이라고 해요. 사분면으로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로선 좌우의 선은 x축 그리고 세로선은 y축. x축은 y가 0이라고 그랬죠? 다. 그리고 y축은 x가 다 0이라고 했죠? x축과 y축은 사분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든 y든 둘 중 하나가 0이면 사분면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좌표 축은 x축, y축이요. 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질문 볼까요? 이 문제, 연습 문제. 65번 보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점이 속하는 사분면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0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축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0이 되는 게 있고요. 0이 되는 건 축이기 때문에 사분면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사분면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게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개념 42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 점의 위치랑 대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점의 위치는 이제 찍는 걸 대충 안단 말이에요. 좌우, 위, 아래로 찍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칭 관계까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대칭이라는 거는 점대칭, 선대칭 두 종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대칭과 선대칭. 자, 일단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이거는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자, 중점을 기반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점이 있어요. 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점과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점이 여기에 대칭해서 어딘가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점과 대칭하기 전의 점의 가운데 점이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연결해서 이 길이가 같은 자리에 포함하면 저게 중점이 되고 이걸 이 점에 대칭하면 얘가 돼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 대칭은 중점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운데 점을 이용한다고요. 선대칭은 어떻게 할까요? 선대칭은요. 이게 만약에 점이 아니라 선이 되게 되면 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예를 들면은 어떤 점이 있는데 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해가지고 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히 또 선을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칭한 것과 연결했을 때 길이도 같아야 되지만 선과 90도도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 자, 선대칭한 점 구해봐 라고 할 거냐? 그건 중학교 때만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올 건 선대칭은 90도 조건까지 따라줘야 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대충 그러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면 결국 점대칭 정도와 축대칭 정도로만 물어볼 겁니다. 이 선도 어떤 까다로운 선이 아니라 X축, Y축에 대한 걸로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할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점대칭과 축대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쉽다고 여겨지는 축대칭이 먼저 나온 겁니다. 볼게요. 여기 있군요. 자, X축 대칭이면 Y 좌표 부호만 바뀐다. 일단 이렇게 봐서는 어떤 얘기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X축에 대칭하면 Y좌표만 부호가 바뀐대요. Y축 대칭이면 X좌표 부호만 바뀐대요. 우선
그 상황만 좀 얘기를 해보면 3,2가 있는데 x축에 대칭한다? 그러면 여기 x 말고 y만 바뀐다고 했으니까 y만 부호를 바꿔줍니다. y축에 대칭하게 되면 y 말고 x만 부호를 바꿔준대요. 왜냐? 자,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3,2라는 거는 여기 1사분면에 있을 거예요. 자, 1사분면에 있는 점이 x축에 대칭한다고 해볼게요. x축이면 이 가로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죠. 자,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3칸 가는 건 변화가 없는 거죠. x축에 대칭해도 위아래 변화만 생기죠. 그래서 y만 바꾼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y만 부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이었다면 아래로 2칸이 된 거죠. 3,2가 y축에 대칭한다 그러면 역시 x 자리만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x가 여기 3이었던 게 여기 빼기 3으로 간 거죠. 그래서 빼기 3,2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양수, 음수 그 바꾸는 내용인데 축 대칭이 일단 그 축의 이름이 아닌 걸 바꾼다는 것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대칭은 어떻게 할지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필요한 건 다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자, 일단 예시 문항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점의 위치를 찾는 것부터 일단 먼저 상상을 합시다. 특정 숫자가 아니라 추정할 수 있게 나오는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큰데 둘이 곱하면 음수래요. 자, 둘이 곱해서 음수면 둘 중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일 겁니다. 근데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이걸로 뭘 알 수 있습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인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위치하는 4분면을 찾아달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해봅시다. A랑 B랑 곱해서 음수면 부호가 다른 건데 A가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인 건 알았죠. 자, 그럼 A가 양수, B가 음수인 걸 아니까 여기 B가 음수, 그래서 여기 B 자리에 음수라고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A 빼기 B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양수에서, 그러니까 더하기에서 빼기 음수입니다. 빼기인 거죠. 빼기는 더하기가 되니까 더하기와 더하기를 더하면 더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수와 양수 왼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건 x의 움직임 왼쪽, y의 움직임 위쪽. 그래서 왼쪽 위면 2, 4분면 이렇게요. 일단 요거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걸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에 대칭한다? 자, 음수로 가서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에 대칭하면 여기는 양수, 음수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원점에 대칭하면 다 변하니까 x도 y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고요. x축에 대칭하게 되면은 y가 변한다고 했죠. 위아래 움직임이니까. 그리고 y축에 대칭하게 되면은 좌우 움직임이니까 x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칭하게 되면 x와 y와 둘 다 부호가 바뀌었죠. 둘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둘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3,2가 2,3이 되는 게 아니라 3,2는 빼기 3, 빼기 2가 된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점대칭까지 축대칭과 점대칭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일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주로 해석입니다. 주로 해석이고 약속이겠지만 진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그런 출제되는 것들이 있으니 일단 이 방법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축에 대칭하면 Y좌표의 부호를 바꾸고요. Y축에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칭하면 XY 좌표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66번 문제 보죠. 자, 두 점이 Y축에 대해서 대칭했대요. Y축 대칭하면 X만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X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빼기 2가 돼야 되죠. P가 1이겠네요. 그리고요, 이제 Q를 구해야 되는데 Y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8이면 여기도 8이겠죠. Q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P분의 Q니까 1분의 2는 2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43번 보죠. 사실 되게 착각하실 만한 멘트일 겁니다. 이건 진짜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정비례는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관계. 여기서
커지면 커진다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커지면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를 보셔야 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무슨 소리냐면 커질 때 커지는 것만 정비례는 아니에요. 커질 때 작아지는 것도 정비례가 맞습니다. 여기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이런 거요. 만약에 y는 제가 지금 여기다 2x를 적어놨는데 y는 빼기 2x라고 해봅시다. 자, 앞으로 계속 빼기 2를 곱하게 되면 x에 1 넣었을 때 y는 빼기 2가 되고 2를 넣었을 때 빼기 4가 돼요. 어때요? 숫자를 키우니까 결과물이 작아지고 있죠. 근데 이걸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고 얘기한 뜻은 뭐냐면 음수로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사실은 곱하기를 하면 정비례입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어떤 숫자를 곱하는 관계, X쪽이든 Y쪽이든 둘 중 한 놈한테 특정한 숫자를 곱하기만 하는 관계가 정비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커지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커지면 커진다는 다 정비례래. 그럼 커지면 작아지는 게 반비례겠구나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건 특정한 숫자를 곱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더하기 2가 예시로 들어가 있지만 빼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비례 예시로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어떻다? 그 배율을 가져간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x가 뭐라 쓰게 되면 y가 그 배율만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조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대로 y는 빼기 2x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y는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으면 y는 빼기 4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결국 여기서 곱하기 2를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됐죠? 역시 곱하기 2를 하고 있죠. 이게 달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같은 놈인 겁니다. 여기에 이 숫자가 분수가 곱해지면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커진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결과물이 커진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비율이 일정하게 같이 늘어난다는 걸 얘기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커질 때 커진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형태로서, 식의 형태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y는 숫자 곱하기 x 포맷이면 정비례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정비례는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정비례는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띠죠. 정비례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x와 y의 그 변화 배율이 같은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쭉 올라가는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자,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봐요.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었죠. 옆으로 가니까 좀 올라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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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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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x가 양수로 증가할수록 y도 올라가고 있죠. 증가할 때 증가합니다. 그럼 이건 다 정비례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x가 여기서 할 때 이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줄고 결국 내려가고 어때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비례예요. 왜? 직선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x가 몇 배 늘어날 때 y도 그 배율만큼 움직였다는 겁니다. 증가든 감소든. 그래서 x가 움직이는 배율만큼 y도 그 배율만큼 같이 움직이면 정비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증가할 때 감소도 사실은 정비례인 겁니다. 직선이면 뭐다? 정비례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선이면 정비례고요. 직선의 식은 어떻게 쓴다? y는 ax.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림의 포맷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y는 ax에 대해서 식을 두 가지를 주면서 특징을 좀 적어놨는데요. 둘 다 y는 ax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원점은 지납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는 거라고 해놨고 당연히 이렇게 여기 위에서 그려지면 1, 4분면, 3, 4분면 그 다음에 1로 그려지면 2, 4분면, 4, 4분면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x값이 증가하면 y가 증가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당연히 a가 음수면 반대로 내려가니까. 하지만 x와 y의 변화의 비율은 같다는 겁니다. 양수든 음수든요.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증가할 때 증가해요, 증가할 때 감소해요 라는 말로 정비례, 반비례를 나누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증가할 때 증가하면 이라고 하면 알아서 거기 일정한 비율이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건 정비례지, 증가할 때 감소하면 반비례지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인 표현을 제일 처음에 담은 겁니다. 일정이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커진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진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진다는 뭐일 거라고요? 반비례겠죠. 일단은 67번 문제를 봅시다. 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골라달래요. 자, 정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x든 y든 한쪽에 숫자가 곱해지는 것이 정비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억 어때요? 정비례인 거죠. 숫자가 곱해져 있죠. 두 번째는 숫자가 곱해져 있지만 더하기도 있습니다. 안 돼요. 정비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 y 둘이 곱해졌네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자, 여기 9가 x랑 곱해질 수 있죠. y는 9x가 가능하죠. 이거 정비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랑 y랑 둘이 곱했죠. 안 되겠네요. 이건 x가 분모에 있네요. 안 됩니다. x가 옆에 있어야죠. 분모에 있는 건 애초에 또 다른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례는 x 옆에 숫자가 곱해지는 포맷이 기억, 리을 두 개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비례 포맷은 자, 둘 중 하나면 돼요. y는 ax라고 쓰든 ay는 x라고 쓰든 둘 중 하나의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정비례인 겁니다. 그냥 뭐 편의상 숫자가 옆으로 넘어오는 거 정도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x랑 y는 분명히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자, 그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반비례 볼게요. 반비례 보시면 어때요? 한쪽이 커질수록 한쪽이 작아진다. 통상적으로 이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는 할 겁니다. 반비례인 것과 반비례 관계인 건 달라요. 정비례도 마찬가지고요. 정비례인 것과 정비례 관계인 건 다르죠. 정비례는 정확한 공식을 만족하는, 반비례도 정확한 공식을 만족하는, 정비례 관계라 그러면 대략 추세가 그러한, 반비례 관계라고 하면 추세가 그러한 걸 나타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릴 때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서 막 점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비례는 완벽한 직선의 식이라고 했는데 직선의 식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해석에는 그런 게 있겠죠. 무엇이 증가함에 따라 무엇도 증가하고 있다.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 정도는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반비례는 한쪽이 커질수록 다른 쪽이 작아지는 관계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관계인지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y는 x분의 12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사실 x랑 y를 곱하면 12인 거죠. 둘은 같은 뜻인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x의 숫자를 2라고 하면 y는 6이 될 텐데요. 왜냐면 2, 6, 12니까 x를 4로 늘리면, x를 올리면 y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죠. 4, 3, 12. 6에서 3으로 떨어지죠. 하나 커질 때 하나는 작아진다는 맥락을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비율이라는 건 y는 ax 같은 포맷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한 비율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냥 단순히 커지면 반대쪽은 작아져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2배, 3배, 4배였지만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둘이 어때요? 서로 역수죠. 자, 조금 전에 x와 y의 곱이 12인 걸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2고 6이었고 이게 4고 이게 3이 되는 상황. 보시면 x가 2배가 되니까 y는 어떻게 됐죠? 2분의 1이 되었죠. 왜냐하면 얘들이 곱하기로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이 배율들의 변화의 곱하기가 1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비례 y는 x분의 a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x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증가할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커질수록 작아진다를 가장 대표적인 걸로 얘기합니다. 물론 증가할 때 증가도 있어요.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만은 이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x와 y의 변화의 형태를 얘기한 겁니다. x가 2배면 y도 2배가 돼요. 정비례. x가 2배면 y는 2분의 1배가 돼요. 반비례인 거죠. 이 점의 위치로 얘기한 건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들이 점점점 하얀 곡선을 그린다? 그럼 뭐라고 한다? 반비례 추세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한다?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정비례는 y는 ax, 정확한 반비례는 y는 x분의 a가 원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라는 단어만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수록 올라가는지 갈수록 커지는지 갈수록 내려가는지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죠. 자, 68번 봅시다. y가 x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x랑 y의 곱하기가 일정한 숫자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x가 분모에 있으면 됩니다. y는 x분의 분모. 요거랑 요건 사실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표현을 가지면 반비례라고 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요. x랑 y의 곱하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반비례입니다. 이거 뭐예요? 정비례죠. 이거 정비례죠. 그리고 y가 옆으로 간다고 하면은 x는 빼기 9y. 정비례죠. x든 y든 숫자만 곱해지면 정비례인 겁니다. 이거는 정비례에 뭔가가 있으니까 정비례 관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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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례 관계, 반비례 되겠습니다. 관계와 관계가 아닌 건 다른 거죠. 관계는 대략 그런 느낌. 정확히 정비례라고 하면은 완벽한 공식, 정확히 반비례라고 하면 완벽한 공식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냐 아니냐, 그리고 정비례면은 올라가는 추세, 반비례면 내려가는 추세 정도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약속을 기억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추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지금 여기 설명 중에서 하나라도 좀 빠뜨리지 않고 다 일단 용어적인 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